자, CVP 분석은 시험 문제의 객관식 또는 이 기출 문제의 일반적인 출제 비율이 360%가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한 360%니까 3.6문제, 그러니까 4문제 정도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출 문제는 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4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제 같이 통상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나올 거고요. 객관식 여기 교재 안에다가 제가 수록한 전체 기출 문제는 한 26문제 정도를 수록했고요. 뒷장에 정답 및 해설편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핵심 정리를 조금 보겠습니다. 원가를 추정하는 거죠, 지금부터. 왜 원가를 추정할까요? 일단, 왜 뭐 할까?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 나중에 얼마 정도가 발생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싶겠지. 미래의 원가를 추정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나간 원가는 내가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미래의 원가를 미리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원가가 얼마가 발생될 거라고 하는 나름의 계산식이 필요하겠죠? 함수를 만들어서 추정하는 거야. 근데 이때 원가 함수는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냐면 우리의 원가가 발생되는 것은 조업도의 요인 때문이다. 조업도밖에 없다.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일하게 조업도뿐이다 라고 하는 게 전제고요. 그 조업도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원가의 요인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두고요. 그 원가가 이 조업도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원가는 종속 변수로 두고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해서 원가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자,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뿐이고요. 조업도만 유일한 독립 변수가 된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가 행태는 관련 범위 안에서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정해졌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항상 선형이다. 직선의 기울기를 직선을 가지고 있고요. 원가의 흐름이요. 그리고 관련 범위 안에서는 고정적인 게 뭐냐면 총 고정 원가는 고정이고요. 변동 원가는 변하지만 변동 원가의 기울기, 변동 원가의 단위당 변동 원가는 고정이지. 그래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함수로 그리면 별거 아니지 뭐. 총 원가는 얼마일까? 일단 고정 원가는 금액이잖아. 더하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며. 근데 그 조업도에 따라서 움직일 때 무엇이 같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거야? 곱하면 원가가 되겠지. 단위당 변동 원가와 조업도를 곱하면 변동 원가의 총액이 나올 거고 그것과 고정원가를 더하면 우리 기업의 총원가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관련 범위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일정합니까? 총 고정원가 일정하고요. 단위당 변동원가 일정하지. 그치? 변동원가는 일정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원가 함수에 대한 추정하는 내용들이고요.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학적인 방식은 인풋, 아웃풋,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야. 대신 이 방식은 예전에 어땠지?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과거 자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과거 자료 필요하지 않은 방법은 뭐게요? 그러면 공학적인 접근법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정확성이 높아요. 그리고 과거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단 그것을 추정하는 게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 비용은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어. 자, 그에 비해서 계정에서 말하는 이 계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에 기록된 원가들을 변동이냐 고정이냐를 분석해. 누가? 분석자가. 똑똑한 사람이. 그 분석자가 뭐 회사의 담당자일 수도 있고 외부 인력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분석자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를 판단해. 그러니까 분석자는 이미 계정 과목이 다 있어. 그걸 보고 띄어내는 거죠. 아, 이거는 변동, 이거는 고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은 얘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게 들어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쪼개는 거니까. 단 좀 주관적이지.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변동과 고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단일 기간의 원가 자료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단일 기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들도 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돈이 나갔고 계정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분석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생각들도 반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관적인
네, 입장이 이 안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정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인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나? 아, 계정 분석은 분석자가 계정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시간은 적게 들어가 있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쪼개는 거니까. 단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걸 다 포함한다는 얘기고 주관적으로 뭔가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외운다면. 삼포도법은 점을 그리는 거죠. 눈대중으로. 그래서 조업도와 원가의 실제치를 도표에다가 점으로 막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눈대중으로 이러한 점들을 대표하는 이 눈대중으로 이 대표하는 점들을 이렇게 원가 추정선을 도출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산포도야 말 그대로. 그 장점은 그냥 해가지고 이쪽이 좀 비중이 많네. 이쪽으로 그리자.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적용이 간단해.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정도의 원가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구나. 이해도 가능해. 시간도 적어. 그리고 예비적인 검토를 할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 단 이것도 어디로 긋느냐, 여기로 긋느냐, 여기로 긋느냐에 따라서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될 수 있죠. 벌써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게 2개 정도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법. 독립변수가 한 단위의 변화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측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좀 복잡하겠지. 회계 분석하는 방식이.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3포도로 쭉 치는 게 아니니까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자료만 모두 이용해. 아까 계정 분석은 비정상적인 상황도 모든 데이터에 있는 채로 그냥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정상적인 원가 자료만 이용하고요. 통계 자료로 사용돼. 그러니까 논문 쓸 때 회계 분석 많이 쓰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통계적인 가정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결과는 의미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죠.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가 미흡하다면 의미 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나 매우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 정상적인 것만 사용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저점법. 시험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요,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다 말 문제죠. 근데 고저점법은 이제 객관식에서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고 높을 때, 낮을 때, 뭐가? 우리는 지금 원가의 함수를 그릴 때 독립변수는 항상 뭐밖에 없다 그랬냐면 조업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조업도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점을 찍는 거죠. 최고의 조업도와 최저 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2개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조업도 중에 최고로 많이 발생했던 조업도, 조업도 중에 최저, 가장 적었던 조업도의 원가에 발생된 원가가 있겠죠. 그 원가의 자료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를 사용하니까 시간이나 비용 적고 객관적이야. 그래, 단점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죠. 조업도에 대한 원가 자료만 가지고 최고와 최저만 가지고 판단해. 중간 자료는 싹 다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비정상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원가 함수가 모든 원가 자료를 대표할 수는 없죠. 그냥 최고, 최저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다 애매모호하다면 그래도 그나마 계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는 실용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고저점법은 여러분 시험에 곧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 원가를 추정하고요. 총 고정 원가를 추정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최고 조업도와 최저 조업도의 총 원가와 최저 조업도의 총 원가를 각각 차감하면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 조업도의 총 원가와 최저 조업도의 총 원가의 차이가 단위당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고 나누는 거니까 나누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업도의 차이 그리고 원가의 차이는 원가가 변했고 조업도가 변했다면 변하는 원가와 변하는 조업도는 어떤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어요. 변동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그러면 변동 원가를 측정하는 입장에 그 원가와 조업도의 차이 나는 것이 결국은 단위당 원가의 추정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고정 원가의 추정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당 원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단위당 원가가 어떠한 조업도든 최저에다가 곱하든 최고에다 곱하든 최저든 최고든 이 단위당 원가를 그 조업도에 곱해. 그쵸? 그리고 그 조업도의 원가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와
최저 조업도를 곱하면 결국은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변동이 되죠. 근데 총 원가에서 변동을 차감하면 뭐가 나와요? 총 고정원가가 나오겠지. 그래서 총 고정원가는 결국에 단위당 변동원가를 먼저 구해야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계산하면 완전히 뭐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죠. 이건 별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 자, 세 번째, 드디어 코스트, 볼륨, 프로핏 해서 CVP 분석을 하는 거죠. 조업도, 원가. 조업도와 원가의 이익이, 조업도와 원가의 변화가 결국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번에 분석하는 기법. 근데 이 기법은 장기는 아니야. 그치?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만 광범하게 사용해. 왜냐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개념으로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원가는 변동과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변동과 고정으로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는 혼합 원가들도 있잖아. 그러나 아니야. 변동, 고정 둘만 있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우리는 선형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두 번째, 생산과 판매량이 다르면 골치 아파지거든. 같다고 보자. 그리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도 매출이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10%, 90%막 달라. 계속 배합이 달라. 어떨 때는 10%, 90%고 어떨 때는 70%고 30%야. 그러면 모든 제품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품별로 이 원가 측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제품이라고 해도 매출 배합은 항상 같다. 일정하다. 늘 19면 9. 똑같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단기 의사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고려하지 않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가정 중에 틀린 것을 찾으시오. 변동과 고정으로 나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선형이죠. 생산량, 판매량 똑같고 기초기말 없고 매출 배합도 똑같고 화폐 가치도 없어. 그냥 완벽한 단기 의사결정에 적합한 CVP 분석에 대한 가정. 그럼 이 가정에 의해서 CVP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나누면 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다 뭐냐면 변동원가 계산에서 얘기했던 이 영업이익을 구하는 그 산식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해. 그러면 공원이익이 나와. 그걸 공원이익이라고 불러. 그래서 매출액이 100이래요. 변동원가가 만약에 60이래요. 그러면 공원이익이 40이죠. 자, 누가 물어봐요? 공원이익은 몇 %입니까? 그 몇 %라고 하면 돼요. 100원 중에 40원이니까. 40%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고정원가가 차감되는 거죠. 고정원가가 만약에 30원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30원이면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0원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요 산식만 알고 있으면 뭐든지 다 풀릴 수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고 어디 갔어? 지우기 40%가 나왔는데 여기서 고정원가가 40이야. 그럼 영업이익이 없죠? 자, 그러면 이 100원은 뭐죠?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 그쵸? 공원이익과 고정원가가 같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를 딱 커버하고 우리는 이익이 없어. 그 이익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 이익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 모든 비용이 내가 벌어들인 이익에 차감하면 내가 벌어들인 이익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익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뉘는 거죠. 얘네는 변동, 얘는 고정, 조업도에 비례해서. 그래서 수익도 보면서 비용이 얼마인지를 같이 분석하는 기법이죠. 여기는요. 수익도 이익이 없는 상태야. 이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 이 지점을 우리는 BEP, 손익분기점 이렇게 부르죠. 뒤에 또 나올 거고요. 손익분기점이 뭔지는 아실 거고 손실도 없고 이익도 없는 이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 그래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안전한계는 뭐냐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어.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만약에 이제 100이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120을 매출이 일어났대. 그러면 100과 120의 차이가 20이죠. 손익분기점이 100인데 우리의 매출은 120이래. 그럼 손익분기점을 넘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러면 20은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아주 안전하게 안전 단계로 들어간 거죠. 100을 넘기면 안전 단계 된 거지. BEP가 100이라면. 그러면 그 20을 뭐라고 부를 거냐? 안전 한계라고 부르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 손익분기점이 100원인데 우리가 매출 일어난 게 120이래. 그럼 20이 안전 한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의 달성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안전 한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안전 한계가요. 120이 아니라 만약에 180이라면 어때? 그러면 20인 회사가 좋은 거예요. 80인 회사가 좋은 거야. 당연히 80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안전한계가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다. 당근. 그렇죠? 그러면 안전한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전반적으로 매출을 많이 늘리거나 계속 늘켜.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낮추거나. 손익분기점이 낮춰지면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이 100인데요. 만약에 한 60으로 떨어뜨렸어. 근데 나의 매출이 120이야. 그럼 안전한계가 얼마가 돼 이제? 60이 되지? 그치? 손익분기점을 낮추거나 매출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나 둘 중에 하면 되죠? 손익분기점을 낮추거나 회사 매출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올 거 또 이제 영업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원가가 정해져 있지. 고정원가를 넘기기만 하면 우리 회사는 계속 이익이 생겨. 고정원가만 넘기면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에서 60을 차감해서 공원이익이 40이었어. 아이고. 100에서 60이 변동원가. 그래서 공원이익이 40이야. 근데 40에서 고정원가를 어떻게 할까? 한 30, 20? 고정원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30이잖아요. 30이면 12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회사는요. 이제부터 고정원가가 변해? 고정원가는 안 변해. 고정원가는 안 변해. 대신 매출액이 변하는 순간 매출액에 필요하는 변동원가도 변할 거고 변동원가가 변하면 당연히 공원이익도 변하겠죠. 근데 공원이익이 변하든 말든 매출액,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고정원가는 계속 고정적이죠. 이제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야. 고정원가를 넘기는 그 금액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증폭되겠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산식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 숫자 가지고. 얘는 매출액의 변화보다 영업이익의 변화가 훨씬 큰 거지. 고정원가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이만큼 증가되면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증가돼. 그 폭을 우리는 변화폭, 변화율을 영업 레버리지 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걸 이제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비율로. 영업 레버리지가 높잖아. 이것은 안전한계하고 조금 달라. 얘가 높으면 영업이익이 많거나 기업 운영이 좋거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증가되거나 또는 매출액이 감소될 수도 있잖아.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때마다 영업이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민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하는 계산 방식에 적용되는 DOL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제가 얘네 말고 다양한 산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표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냐 한번 쭉쭉 볼게요.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하면 공원이익이죠. 지금 요거죠. 매출이 1000인데 변동원가가 예를 들어서 600이야. 그러면 공원이익이 400이죠? 뭐 이거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뭐예요? 여기에서 얘가 단가로 뺐을 때 나오는 게 얘가 단위당 공원이익이겠지. 1이 아니지 뭐 이거는. 그 다음에 공원이익률은 뭐냐? 40%.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총 공원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누는 것. 단위당에서 단위당 판매가를 나누는 것. 공원이익률은 뭐 당연히 쉽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에 판매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공원이익에서 반드시 무엇이 차감됩니까? 고정원가를 차감해. 근데 고정원가를 차감했을 때 나오는 영업이익이 얼마일 때 얘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거야. 빵. 얘가 빵일 때. 자, 그 얘기는요. 잘 보시면 공원이익이 400원이든 얼마든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를 동일한 금액을 정확하게 커버했을 때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겠죠. 그럼 공원이익과 고정원가가 같아지는 지점이 결국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할 때 당일당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나누래.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아니 고정 원가에서 단위당 고정 원가를 나누래. 왜냐면 여기에서 얘를 나누면 딱 정확한 BEP 상태의 매출을 나오는데 여기서 고정 원가에서 단위당 공원 이익을 나누면 금액에서 단가를 나누면 뭐가 나와요? 수량이 나오는 거죠. 금액에서 단가를 나누면 당연히 수량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고정원가에서 이익률을 나누잖아. 공원이익률을 나누잖아. 율을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겠어? 금액이 나오겠지.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거니까 무엇을 나누느냐에 따라 수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에서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고려하는 거지. 고정원가에서 공원이익률을 나누거나 공원이익의 단가를 나누거나 그러면 바로 BEP 매출액을 짜잔 하고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의 판매량. 이거는 별것도 아닌 게 지우면 안 돼. 필요 없는 것만 이제 지우고요. 목표 이익은 여러분 이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제가 지금 빵이 나왔잖아. 근데 만약에 고정원가가 300원이면 얼마가 영업이익입니까? 100원이죠. 자, 내가 영업이익을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익이 100원이야. 내가 이익을 100원을 남기고 싶어. 근데 우리 회사의 고정원가는 300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고정원가도 커버하고 얼마도 커버해야 돼. 100원도 커버해야지. 요 두 개를 커버하는 공원 이익률을 나누게 되면 또는 공원 이익의 단가를 나누게 되면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얘까지 남기고자 하는 매출과 관련된 수량이나 매출액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고정원가만 커버하지 말고 네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 이익까지 더해서 공원이익에 대한 단가를 나누면 판매량 나올 거고 여기서 공원이익률을 나누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액이 나오겠지. 바로바로 구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아이고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봤죠? 안전한계가 무엇인가? 안전한계는 내가 만들어낸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초과한 분 그것을 안전한 단계, 안전한계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비율로 계산할 때 사실은 이거 비율 계산할 때는요. 안전한계가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 초과한 안전한계에서 내가 만들어낸 실제 매출액을 나누면 안전한계율은 나오겠지. 그치? 이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구하면 되니까. 근데 안전한계는 결국은 매출액, 손익분기점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난 거 아닌가? 영업이익이 결국은 안전한계와 비슷한 금액 아닌가? 사실은.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긴 매출액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결국은 이 비율이 안전한계율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동일하게 산출되냐면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기업에서 이산식에 의해서 야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에서 공원이익을 나누면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공원이익을 나누면 몇 퍼센트 안전한계를 가지게 됐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더라. 여러분 그리고요. 둘 중에 어떠한 금액이 당근 크겠어요. 항상. 공원이익이 크겠지. 그치? 고정 원가를 차감했는데도 영업이익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40에서 100을 나누면 안전한계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니까 영업 안전한계율은 여러분 비율이잖아. 비율이니까 100%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다. 여기에서 이걸 나눠야지 비율이 나오지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40%, 0.4라고 하는 안전한계율을 이것을 가지고도 구할 수도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 레버리지도는 아까 얘기했죠. 매출액의 변동이 영업이익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볼 건데 민감도를 볼 건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얘를 반대로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결국엔 공원이익에서 아이고 파란색 이번엔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누면 돼. 그러니까 100에서 40을 나눠.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나누시면은 2.5죠. 2.5. 그러니까 0.4를 역순으로 나누면 2.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하고는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의 차이를 가지고 나누기 하면서 구하는 거야. 근데 안전한 계율은 위에서 공헌을 나누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누시면 돼. 이 방식. 그 영업이익의 변화율은 매출액의 변화율에다가 여기서 계산된 DOL 2.5를 곱하면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바로 계산돼서 바로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변화율과 영업 레버리지도를 구해서 영업이익의 변화폭을 알 수 있어. 이걸 활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CBP 분석에서 산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객관식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가 추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미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다. 맞다. 원가의 추정은 원가 사이의 규명에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가에 요인을 미치는 건 조업도뿐. 맞죠? 원가 추정 시 전 범위 안에서 전 범위라는 말은 없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관련 범위라고 했죠. 관련 범위 안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원가는 일정하다. 두 개는 맞아. 근데 얘가 틀렸지. 전 범위가 아니라 관련 범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추정하는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공학적인 방법은 과거 원가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정 분석이나 삼포도법은 주관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고저점법은 최고 원가, 아닌데, 그치?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는 거죠. 원가 자료. 이거 틀렸네. 3번은 조업도라는 글씨와 원가라는 글씨를 바꿔치기 했네요. 그쵸? 촌스럽네. 4번.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주관적이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추정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CBP 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모든 원가는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곡선? 아니, 선형이다. 틀렸죠. 생산 판매 같고 매출 배합도 늘 일정하다. 맞는 설명. 2번이 틀렸고요. 곡선? 아니고 선형.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게 지금 고저점법에 의해서 제조간접 원가를 추정하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1, 2, 3, 4 월에 400시간 7만 원 각각 시간별로 원가가 발생된 게 있거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우리의 조업도야? 기계 시간이 조업도고 이게 총원가가 되겠죠? 자, 5월에 나는 지금 4월까지 했고 5월 달에 내가 예상하는 기계 작업 시간은 700시간이거든. 근데 5월에 제조간접비가 얼마일지 그게 궁금해.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 원가에 발생된 조업도와 원가의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고저점법이라는 방식으로 5월의 원가를 추정하래. 그럼 어떻게 가냐? 먼저 변동제조간접 원가를 알아야 고정제조간접 원가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변동제조간접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변동제조 원가는 이 중에 조업도를 중심으로 최저와 최고를 찾으시면 돼. 최고 400, 500, 600 얘가 최고. 그 다음에 최저의 조업도는 400이죠. 그러면 550시간짜리는 무시. 450시간짜리도 무시. 얘와 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600시간과 400시간의 차이는 200시간의 차이를 가져오죠. 이게 변한 거죠. 이게 변했어. 그러면 이 금액, 이 조업도의 차이가 나는 이 600시간이 발생됐을 때 제조 원가는 9만 원이 발생됐었고 400시간의 조업도에 비례하는 제조간접 원가의 총액은 7만 원이었다면 전체 600시간과 400시간의 차이인 200시간이라는 기간의 변화의 폭이 9만 원과 7만 원의 원가의 폭만큼이 결국 이 변동폭이 변동 제조간접 원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00원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업도에서 발생했던 원가와 이 조업도에서 발생했던 원가의 조업도의 차이와 원가의 차이가 변동 원가의 단위당 변동 원가가 아닐까. 그러면 두 번째, 고정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고정원가는 최저를 가지고 가든 최고를 가지고 가든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최저 가지고 접근하면 최저는 총 제조 원가가
7만 원이었는데 그 7만 원 중에 고정원가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100원이었고 그 조업도는 400시간이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4만 원인데 7만 원이었으면 X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3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것을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돼. 검산하려고 또 600시간에 대입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고정원가는 정확하게만 계산하면 딱 3만 원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5월이죠. 5월에 조업도가 700시간일 때 고정원가는 3만 원이고요. 조업도가 700시간일 때 시간당 100원의 변동 제조간접 원가의 단가를 구성할 테니까 7만 원과 3만 원을 더하면 토탈 고조정법에 의한 5월에 발생될 거라고 미래 예상 원가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고저점법 별거 아닌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자료를 잘 찾아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누구 기준이냐면 조업도 기준. 그것만 잘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에 과거 원가를 가지고 제조간접 원가를 추정하는 원가 함수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조업도는 기계시간이래요. 기계시간. 자, 그러면 아래 20만 원은 기계시간당 고정 제조간접 원가를 무슨 소리야? 20만 원은 기계시간당이에요? 그냥 고정 원가입니까? 그냥 고정 원가죠. 시간당이 아니죠. 이거 틀렸죠. X는 기계시간을 의미합니다. 조업도니까요. 38은 기계 1시간당 변동 제조간접 원가에 해당하는 단가를 의미한다. 맞죠? 조업도가 1000이면 얘가 만약에 1000이면 38,000원이니까 토탈 Y는 248,000원으로 추정된다. 맞네요. 그렇죠? 5번은 1번이 틀렸고요. 자, 6번에 고조전법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최고 원가와 최저 원가 아까 얘기했던 거 또 나왔죠. 그렇죠? 최고 조업도, 최저 조업도를 기준으로 틀렸고 시간 비용 저거 엄청 쉽잖아. 그치? 그러나 비정상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잖아. 중간에 나머지 해당됐던 조업도에 대한 모든 가정들은 다 잘라버리고 최고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원가 함수가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는 없죠. 대표적인 최고와 최저 조업도의 자료만 가지고 원가 함수를 추정하니까 6번은 1번 틀렸고 7번에 신제품 도입과 관련된 회의 자료입니다. 아래 들어갈 수량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시고 아래 보면 CVP 분석에 대한 자료래요. 예상 판매 가격이 5,000원, 예상 변동 원가는 3,000원. 그러면 공원이익이 얼마죠? 2,000원이죠. 근데 단위당이야. 그치? 얘가 단가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요. 예상 총 고정 원가는 2억이래. 자, 근데 우리는 목표 이익을 1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거래. 우선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생산해서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목표 이익을 달성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손익분기점만 달성하면 돼요? 손익분기점만 달성하면 되죠. 자, 여기서 고정원가가 얼마인지 알게 됐어요. 고정원가는 2억이에요. 목표 이익을 달성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자료 다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고정원가가 2억이면 얘네는 영업이익이 빵만 되면 되잖아. 그게 손익분기점 매출의 구성이죠. 그러면 요 2억이요. 개수를 계산하려면 단가를 나누면 된다며. 그치? 그럼 2억에서 2,000원을 나누면 바로 수량이 나오겠죠. 그쵸? 만약에 매출액을 물어보면 5,000원에서 2,000원이 차지하고 있는 건 몇 퍼센트입니까? 40%죠? 그러면 2억에서 40%를 나누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알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단위당 공원이익을 나눠버리면 바로 직방으로 해당되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알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1000개를 아니 10만 개를 여기다가 딱 곱한 다음에 쭉 계산해봐요. 똑 떨어지지. 그렇잖아. 여러분 10만 개에다가 2,000원 곱하면 2억 나오잖아. 2억 빵 맞잖아.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지 뭐.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에 구하는 문제 좀 봤고요. 자, 8번에 원가조업도 이익에 대한 도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A는 무엇입니까? A는 뭐죠? 총고정원가. 맞죠?
B는 뭐죠? 요거? B. 손익분기점을 말하는 거죠. 맞죠? C는요. C가 어디 갔어? C. C는 공원이익을 말하는 거야? 아닌데. 손익분기점을 넘겼잖아. 이거 그러면은 C는 뭐야?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틀렸지. D. D는 총 비용을 변동비를 말하는 거다. 이건 변동, 요건 고정. 요건 고정, 요건 변동. 변동비 맞네요. 8번은 3번. 공원이익 아니고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고. 좀 올려야겠다. 9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과 영업이익 13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구하래요. 너무 쉬워. 봅시다. 일단은 수량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단가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겠다. 그걸 생각하시고 판매가, 변동제조, 변동판관. 그러면 여기까지가 변동이죠. 그럼 2,700원이 변동이죠. 그러면 4,000원에서 2,700원을 차감하면 써볼게요. 4,000원에서 2,700원의 변동원가를 차감했을 때 얘가 공원이익이죠. 자, 그럼 공원이익을 나누면 돼. 얘는 단가야 지금. 자, 먼저 총 고정원가가 234만 원이야. 그리고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그리고 났을 때 영업이익이 빵이면 돼. 그게 손익분기점 기준이야. 자, 그러면 234만 원은 단위당 공원이익 1,300원만 나눠버리면 바로 BEP 판매량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넘기면 되니까 234만 원 나누기 1,300개 1,800개네. 1,800개 됐어요. 그럼 답은 이제 두 개로 좁혀졌고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두 번째는 뭐 하냐면 BEP 말고 영업이익을 13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판매량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뭐만 달라지냐면 공원이익이 단위당 1,300원인데요. 고정원가가 234만 원이죠. 근데 영업이익 130만 원이 달성될 수 있는 판매량은 그러면 요 두 개를 1,300원이 커버하면 되잖아. 고정원가를 차감해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두 개 금액을 더해서 1,300원으로 나누면 13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남겨서 발생할 수 있는 판매량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364만 원 나누기 1,300 하시면 2,800개가 나오죠. 답은 2,800개. 그래서 4번 이렇게 푸시면 되지. 그냥 그렇게 푸는 거지. 뭐 산식이 뭐 필요할까?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자, 10번 마지막. 공원이익률 구하세요. 판매가는 400원. 여기서 변동원가, 변동판관 차감하면 280원 차감하니까 얼마죠? 120원이죠. 공원이익 120원이야. 그럼 공원이익 120원은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120원 나누기 400원 하시면 몇 퍼센트예요? 430이니까 30%죠? 그럼 답은 30%. 10번은 3번. 이게 어려울 건 없잖아. 제일 쉬운 게 CPP 분석이지 뭐. 기본적으로 뒤에 뭐 안전하게가 뭐가 나오더라도 되게 유사하게 문제를 요 표에 의해서 풀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요.